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그게 뭐라고 여태 그 모진 세월들을 견디고 또 견뎌냈나 싶네요. 저는 27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야 27살이면 결혼하는 게 빠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로 저희 집안에서 어찌나 성하셨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남자와 선을 보게 하시다가 집안도 나쁘지 않고 남편 직업도 괜찮으니 빨리 결혼하라며 강제로 떠밀다시피 하는 바람에 결국 지금의 남편을 만나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또 그게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연애의 감정보다는 마땅히 때가 되었으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한 결혼 같네요. 그래도 연애 아닌 연애할 때는 남편이 참 듬직해 보였고 오로지 저만 좋아한다는 그런 모습에 저도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봐야 여전히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줄 테고 또한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네요. 저희가 서로 마음에 든다고 하자 집안에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만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상견례를 바로잡았고 정말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저희 결혼식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집안의 압박 덕분에 남편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혼하게 되었었죠. 그 뒤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임신이 됐고 그때부터 제가 몰랐던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치 이제는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점점 배려의 말도 사라지고 막말을 내뱉기는 하며 자기는 청소 한 번 안 하면서 집에 오면 군대식으로 저에게 똥군기를 잡더군요. 남편의 깔끔한 성격 때문에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쓸고 닦고 다 했는데 책상 위에 손가락을 한 번 쓸더니 먼지가 있다며 싸늘하게 말하는 남편은 집에 오면 정말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았습니다. 신혼 때는 그래도 그런 모습 한 번 보이지 않았고 반찬 투정 한 번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저녁쯤 되면 연락이 와서는 오늘 뭐가 먹고 싶다 말 한마디 하면 저는 부랴부랴 시장으로 뛰어가서 남편이 먹고 싶다는 반찬들을 사오거나 어떻게든 만들어서 남편이 오기 전까지 요리를 해야 되었었죠. 그러다 자기가 원하는 요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며 집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냐는 말에 저는 벙 쪄서 일찍 말해줬으면 진즉 해놓았을 텐데 지금 몸도 불편해서 시장에 못 갔다고 말을 해도 남편은 오히려 투덜거리며 해놓은 음식들이 간이 안 맞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요리 좀 배워야겠다. 내 친구 마누라는 요리도 잘하던데 넌 어떻게 된 게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냐는 등 온갖 비교와 폭언 등으로 저는 점점 병들어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내조를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지적질에 저 역시 참다 참다 화가 났고 참다 못해 터졌던 건 제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요리 가지고 투정 부린 날이었어요. 거동조차도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의 음식을 차리느라 너무 서러워서 그날 울기까지 했었고 남편이 그 뒤로 집에 와서는 그 음식으로 투정을 부리니 제 인내는 한계에 가다 못해 이성이 끊기더군요. 저는 그래서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하자 남편이 저에게 내뱉은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까짓게 화내면 어쩔 거냐고, 아이 낳고 버려져 봐야 정신 차릴 거냐며 만삭인 저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바보 같게도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아무 말도 못했었고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남편만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저를 비웃으며 앞으로 자기 말 잘 들으라고 그럼 최소한 버리지는 않을 거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그땐 만삭인 제 몸과 그동안 남편에게 세뇌를 당하다시피 하니 버려진 자존감들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저를 버린다는 말에 화를 내기보다는 버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도 어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바로 시어머니가 당뇨에 중풍까지 와서는 전신마비가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듯 하다며 저에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도 결혼할 때 시댁 도움도 많이 받았던지라 거절할 명분도 딱히 없어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편찮으셔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니 그만큼 입은 심심한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바로 저에게 애미야! 라고 누워있던 방에서 저에게 수시로 소리를 지르셨고 전 청소나 밥을 하다가도 냉큼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원하시는 걸 항상 들어드려야 됐고 TV 리모컨도 제대로 못 누르시니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해드려야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소변 그리고 욕창 때문에 목욕까지도 매일매일 제가 해드렸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라 눈치 보면서 초반에는 도와주더니 그것도 한 반년쯤 지나자 노인네 냄새와 똥냄새 등이 난다며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요양원 같은 데 보내기에는 남편이 돈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그 돈이 아까워서 본인 엄마한테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자기 죽으면 상속하라며 절대 먼저 돈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대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쓰라며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주신 큰 돈들이 있었기에 그 돈으로 치료비나 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3년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활을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10년가량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몸 역시 골병 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계속 누워만 있고 몸이 불편하니 점점 많이 날카로워지시더군요. 급기야 나중에는 저에게 욕설까지 하며 저희 아이들과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둥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나쁜 거사 라며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시어머니. 남편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지 결국은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요양원에 보냈지만 시어머님은 다시 요양원에 있기 싫다며 온갖 난동을 다 부려서 반년도 못 되어서 저희가 다시 저희 집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네요. 그 뒤에도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머니 중풍이 너무 심해져서 끝내는 말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음이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이유 없이 욕먹는 일들은 없어졌으니까요. 본인도 말을 못하자 처음에는 답답했는지 눈을 엄청 부라리며 난리를 쳤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더니 끝내 그렇게 눈에 초점도 풀려가시고 저희 첫째 아들이 군대 가기 직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저희 집안은 더 이상 집에서 나던 그 끔찍한 냄새들도 안 나게 되었고 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남편은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지 장례식이 끝나고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저희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주말 여행도 가고 그랬었죠. 사실 시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진짜 여행이라는 거 단 한 번도 못 가는 수준이었죠. 그 상황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몸도 불편하시지 시어머니 거동도 못하시지 그렇다고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저희끼리만 갈 수는 없었으니 그렇게 몇 년간 창살 없는 감옥처럼 답답하게 지내게 되었다가 드디어 해방감을 느꼈었죠.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일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애들도 어느덧 성인이 되었거든요. 식당 일이 힘들다고 해봐야 진짜 시어머니 모시던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지라 거기서도 일을 잘한다고 칭찬까지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서는 저에게 둘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대뜸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나는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다고 근데 엄마 살아생전에 말하면 엄마 충격이 클까봐 차마 말을 못했었다며 이제 저도 인생 찾고 나도 내 인생 찾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 시어머니 내가 그리 죽도록 뒤치다꺼리 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막상 당신 엄마 돌아가시니까 나를 내쫓아내려고 하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좋을 대로 생각하라며 이 집에서 아무튼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절대 못 나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자 남편이 글쎄 집에 다짜고짜 상간녀를 들인 겁니다. 그렇게 상간녀를 버젓이 저희 집에 데려온 거였죠. 그러면서 남편은 적반하장마냥 네가 한 게 없으니 그냥 이 집에서 무전 취직하면서 지낼 생각이면 그냥 나가라고 난리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과 소송을 붙였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겨놓으셨더군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그나마 온전할 때 유언장을 적었는데 시어머니 앞으로 있던 많은 재산을 저와 남편에게 반반씩 주신 겁니다. 저에게 막대하는 남편에게 시모가 정신이 온전할 때만큼은 구박도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은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이 재산을 모두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 싸우지 말고 행복하라고 그리 말씀하시던 분이셨지만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남편 놈이 그걸 전부 다 위조한 게 들통이 나서 상속인에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쳐서 잘못 판단을 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시어머니 재산은 모두 내가 받아서 우리 자식들과 평생 잘 먹고 잘 살 테니 너는 네가 버는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그 상간녀와 재혼해서 잘 살라고 말하고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제가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남편 놈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매일 찾아와 무릎까지 꿇면서 싹싹 비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보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그러니 더 이상 추한 짓 그만하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까 끝내 남편이 폭발하여 저에게 폭력까지 써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네요. 남편이 겁 많은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저에게 나타나 협박하면 감옥 간다는 말에 겁먹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제가 이제는 부엌에서 벗어나 지금은 어느 집 사모님들처럼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더 이상 제 인생에 남자는 필요 없고 오로지 저희 아이들만 잘 키워서 나중에 결혼할 때 도움이나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누구나 다 아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두 딸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없냐고요? 남편은 10년째 어디에 있는지 연락조차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살기 바빠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 어딘가에 살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10살 때 그리고 작은딸이 8살 때였어요. 남편은 버려놓았던 사업들이 부도가 나고 빚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돼버리자 위장 이혼을 하고서 혼자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면서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남편이었어요. 그때 내 나이 38살이었고 남편 나이는 40대였네요. 남편은 결혼 전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꿈이 큰 사람이어서 늘 오너가 되기를 갈망했었죠. 남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학원 사업부터 해서 정수기 사업, 그리고 저도 알지 못하는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똑똑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처음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되었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가는데 고무가 되어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금전적으로 뒷배경이 없었던 남편은 기존 사업을 보증으로 새로운 사업의 투자 유치를 과감히 해내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하지만 늘 변수가 생기는 법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믿었던 동업자 형이란 변수가 커졌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에 바쁘다 보니 주변 관리에 소홀한 탓이었죠. 그러면서 도미노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부도가 터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인 제 월급이 압류당하는 걸 막으려고 남편은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었고
저희 회사에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혼자서 해외로 나가 있다가 돈 벌어서 다시 오겠다 하고는 어머니와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쳤습니다. 제 남편이 안 보이자 채권자들도 차츰 찾아와서 괴롭히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차츰 아빠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저도 물론 시어머니가 살림을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회사에 애들 교육에 살림에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남편의 근황이 궁금하긴 했지만 연락 한 번 주지 않다 보니 아무도 남편 생사는 모른 채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서방님이 두 분이나 계셨지만 남편의 의중에 따라 맏며느리 역할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곧 죽는다 해도 장남인 자기 역할을 동생들에게 내놓는 성격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언젠가 돌아오게 될 남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족 있는 곳이니 꼭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차곡히 쌓여서 10여 년이 훌쩍 넘어가니 모두들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어디에서 객사를 했다는 둥, 외국에서 딴 살림을 차려서 사느라고 가족을 잊었다는 둥, 친척분들은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두 딸을 키우면서도 장남 며느리 역할을 하는 저를 보면서 매우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젠 시어머니도 시동생들에게 맡기고 재혼하라는 말까지 나왔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경조사나 시댁 행사에 장남 며느리로서 빠짐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다녔고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막내 시동생 결혼과 집안일을 모두 제가 했어요.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보내다 보니 세월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어느새 중년이 티가 나는 아줌마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떠날 때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지만 날씬했던 몸매는 뱃살이 두둑해졌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남편이 온다면 생소하고 어색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큰딸은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교대에 진학했고 둘째 딸은 특수교육학과에 지원해서 올해 합격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 속을 한 번도 썩히지 않고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노환으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이 폐렴으로 발전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큰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젠 안 오려나 보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티내지 않으셨을 뿐이지 큰아들을 무척이나 기다리셨던가 봅니다. 결국 아들 얼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편이 보고 싶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아마도 모두 연락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도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마지막까지 큰아들을 그리워하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에는 가까운 친척들과 시동생들, 가족들과 저희 두 딸이 지키고 있었고 절만 간단히 하고 대부분 식사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하얀 백발 스포츠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온 남자 한 분이 시어머님 영정 앞에서 구슬피 울었습니다. 꼭 사연 있는 사람처럼 한참을 무릎을 꿇고 울길래 모두들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님과 어떤 관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상주로 서 있는 시동생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거였어요. 너무나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목소리하며 영락없는 딸들 아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 힘이 풀리면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샘솟듯이 마구마구 나오는데 주체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님 가시는 길에 와줬다니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계신 친척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때서야 저를 찾더군요. 모두들 삼복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못 알아볼 수밖에요. 눈물 한가득인 저를 토닥거리며 미안하다, 고생했다 그 말만을 했습니다. 다 커버린 딸들도 갑자기 나타난 아빠를 엄청 어색해했죠. 남편도 어색해했고 저도 막상 보니 딱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척 어른들이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연락 한 번 안 했는지 시동생들도 폭풍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서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례식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고만 하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곧바로 상주석에서 빈소를 지켰고 예전의 장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 외에는 저와 한 번도 눈도 마주친 적도 없었고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져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을 보냈다고 하고 최근에 입국했다고 했어요. 가족들의 소식은 후배를 통해서 간간히 듣고 있었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만사 제껴두고 왔는데 한 발 늦어서 임종 못 지켰으니 불효했다며 자책을 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자리를 완전히 잡을 때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놈의 병 때문이었네요. 사업병 때문에 일에 집중하느라 그 세월을 다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틀림없이 어느 정도 사업을 일구어서 금이 환영하려는 욕심 때문에 처자식과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연락 한 번 안 한 거네요. 장례식이 끝난 후 식구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시동생들이 형 왔으니 오래 머물러 가라고 했고 아니면 저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떨어져 살라면서 형수도 이번 기회에 회사 퇴직하고 형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더군요. 미국에 당장 돌아갈 거고 정리가 잘 되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언제라고 기약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딸들 결혼식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다고 다짐을 하는 걸 보니 영원히 이곳을 떠나려는 심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들 결혼식 자금과 대학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저희는 위장 이혼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하자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딸들 키워준 것 보상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굳이 집을 놔두고 호텔에서 지내더라고요. 저한테 전혀 애정 없이 보였고 남남 같아졌더라고요. 혹시나 여자가 있지 않나 물어볼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급한지 문자로 제 명의로 된 새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이것 먹고 떨어져라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싫었어요. 정말로 진짜 이혼한 것 같아서 싫었죠. 난 단지 남편이 꼭 돌아오겠다는 말만 믿고 내 가족이라서 시부모님도 모셨고 시동생들도 함께 챙겨왔는데 나를 남보듯 하다니 슬펐습니다. 그러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나에게 진짜로 보상을 하고 싶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8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주고 떠나라고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당신의 자식과 시어머니 봉양에 그리고 내 그동안의 세월을 쏟아부었으니 80%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놔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주고 떠나던지 우리 가족들 옆에서 나와 있던지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서는 미국으로 소리 소문 없이 떠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떠난 남편, 아직도 그런 남자를 나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한심하네요. 아무리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아직도 두 딸을 낳고 키워온 와이프인데 저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걸까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아직 많은 것들이 궁금하기만 한데 마주 앉아 다행히도 얘기도 나눠보지 못하고 홀연히 떠나갔네요. 어디 간다 말도 없이 가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적어도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납니다. 연락처도 알고 있으면 전화 한 통도 하기가 그리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연락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리고 딴 여자 만나서 살림 차렸으면 그랬다고 말해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건 태도로 이미 알고도 남겼는데 애들 엄마로서 그냥 대해주면 안 되나요? 내 남편이 집을 떠나 있었던 10년 동안에도 이렇게나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데 막상 실물을 영접하게 되니 정말 힘듭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지극히 냉정한 말투 그리고 거리감 등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를까 갑자기 뿅 나타났다가 10년 전에 야밤에 몰래 도망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망치듯이 가버리니 지난날이 후회가 되네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미국에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번에 결정을 하라는 저의 말을 깊이 새겨듣고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했노라며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했습니다. 바로 함께 살거나 하진 않겠지만 가족과 가까이서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은 함께 지내야 가족인데 가까이 살겠다니 괜히 어줍잖은 책임감을 안겨준 건가 싶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 이제 와서 처자식이 발목 잡고 싶지 않다고 했고 편한 대로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생활을 차츰 정리해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언뜻 들으면 정말 반가운 소리 같지만 미국 생활 접는데 정리할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남편의 사업에 대한 영광과 욕심을 다 아는 처지라 쉽게 정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 같기에 저는 기다리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또 언제 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고 두 딸에게만 기대서 내 인생을 새로 다시 출발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위장 이혼을 하고 처자식을 버리고 갔을 때 10년 전에 이미 남편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대판 싸워서 이혼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이야기를 순서에 상관없이 써보겠습니다. 결혼 2년차 부부이고요. 30살로 동갑내기입니다. 전 1남 1녀 중 장녀이고요. 남편은 2남 중 장남입니다. 맞벌이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연봉도 둘이 같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녀 평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란 일반적인 생각과 데이트 비용이 전반적으로 남자들에게 부담된다는 현실이 저도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 비용도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넣고 그 돈으로만 하였고 기념일 선물도 둘이 넣은 돈에서 해결하면서 정말 동등하게 연애를 했죠. 그렇게 3년을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당시 모은 돈이 제가 7천에 남자친구가 9천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돈 더 쓰게 하고 책 잡히고 싶지 않아서 친정에다 손 벌려서 남자친구가 모은 만큼 딱 9천을 맞추어 반반인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얼마 안 지나서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오전에 가서 음식 돕고 설거지하고 밥상 차리고 저녁엔 시부모님과 술도 한잔하고 애교도 피우며 며느리 도리를 다 하였고요. 다음날 아침상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친정 갈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고모님 오신다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여서 남편 쳐다보니까 모른 척을 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친정에도 가봐야죠. 저도 맏딸인데 하고선 남편한테 가자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는 길에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고요. 도착해서도 손님인 마냥 그냥 앉아만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버지나 남동생도 모두 똑같이 집안일 하는 스타일인데 남자친구는 먼저 설거지 하겠다는 소리조차 안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상 치우는데도 멀뚱히 있고 시댁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있더군요. 부모님 앞에서 다투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야 하는데 남편이 계속 가면 안 되냐고 하길래 무시하고 하루 자고 아침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는 시댁에 가서 자식돌이하고 거드는데 왜 자기는 처가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느냐고 하니까 어색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참나, 누군 안 어색합니까? 노력은 여자만 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는 노력하는데 왜 자긴 노력 안 해?
그러니까 앞으로 안 그런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 결혼하고 몇 개월 동안은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알아서 처가댁에 안부 전화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친정 엄마랑 통화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대신 그 후로 저도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우리 집에 안부 전화 안 해? 응, 안 하는데 왜? 왜 안 하는데? 자기도 우리 집에 전화 안 드렸다면서 그래서 나도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못 하대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렇게 남녀 평등 운운하더니 내가 시댁에 안부 전화 안 하니까 서운해? 그러니까 전화 거는데 남녀 평등하고 뭔 상관이냐? 그냥 자식된 도리니까 하는 거라고 버럭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기는 아들이니까 해야 하고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머뭇거립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연애 시절 그렇게 정확하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짜증이 나서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자기야, 내가 왜 자기 집에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는지 말해줄래? 남편.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결혼했는데 궁금하실 거 아니냐. 자식된 도리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결혼했는데 전혀 궁금하시지 않나 보다? 자기가 안부 전화 드리면 되잖아. 난 장모님하고 통화하면 불편해서 좀 그래. 그럼 우리 집엔 내가 안부 전화 할게. 대신 시댁엔 자기가 안부 전화 드리면 되겠네. 나도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거 불편해서 잘 알아. 자기만 미해해. 그러니까 각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하네. 어떻게 부부가 똑같이 해야 해. 됐어. 그냥 하지 말자. 이러네요. 연애 시절부터 정확히 서로 한 만큼 하는 거고 자기가 우리 동네로 한 번 오면 내가 자기네 동네 한 번 가고 이렇게 서로 딱딱 맞게 하는 게 개념 커플인 거라면서 열 올리던 사람이 진짜 황당했네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부터 아버지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적금 부은 게 있었고 400을 모았는데 환갑이 한참 넘어가지고 그냥 예금으로 돌려둔 게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절 위해 모은 돈이 아니고 우리 아빠 환갑 때 쓰려고 모은 돈인데 통장을 발견하고서는 이게 뭐냐고 하네요. 그거 내가 아빠 환갑 여행 보내드리려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거야 했더니 그럼 우리 부모님은? 이러네요.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랑 동갑이시고 우리 아빠는 6월, 시아버지는 10월이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그거야 자기가 결혼 전에 부모님 환갑 준비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보내드려야지 했더니 자기는 따로 모은 거 없고 모은 건 전부 결혼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부터라도 얼마씩 모아서 온천이라도 보내드리자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진 온천으로 때우겠다는 소리냐며 막 뭐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야 결혼 전에 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따로 저축한 건데 그게 차별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자기보다 10원 한 장이라도 적게 해왔어? 저 돈은 내가 우리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려고 따로 놔둔 돈 아니야. 결혼 후에 저기에 들어간 돈 하나도 없거든. 자기 아버지인 자기가 따로 생각을 못 해놔서 내가 내 돈까지 합쳐서 온천 보내드리는 건데 내가 자기 부모님께 자기보다 더 효도하는 거 아니야? 황당하답니다. 딴소리 말고 똑같은 것을 보내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전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치사하게 나온답니다. 이 문제는 곧 죽어도 제 맘대로 할 생각이라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네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김장을 안 합니다. 오히려 시켜서 먹는 스타일이고요. 시댁은 김장을 합니다. 저는 가서 도와드리고요. 그걸로 한 번도 우리 집은 안 하는데 너희 집은 김장해서 내가 피곤하다 이런 소리 한 적도 없고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아주 맛있게 돼서 몇 포기만 친정에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라고 싸주셨는데 남편이 이럽니다. 장모님은 김장도 안 하시는데 직접 한 김장 드셔서 좋겠다. 우리 엄만 진짜 좋은 분이다. 잘해드려.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소리만 안 했어도 친정에 싸가라고 김치 싸주시는 시어머니께 고맙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런 소리를 하니까 확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나 이제 시댁 김장할 때 안 갈래. 황당해하면서 왜? 이러길래 김장은 나도 같이 하는데 생색은 자기가 다 내서 기분 나빠서 가기 싫어졌어. 그럼 우리 엄마더러 혼자 김장을 하란 소리야?
왜? 자기 결혼 전에는 어머니 혼자 김장하지 않으셨어? 지금은 내가 결혼한 상태니까 김장을 더 하셔서 우리 주시잖아. 나 김장할 때 배춧값도 보태드리고 가서 일도 같이 하는데 김치 주신다고 고마워해야 하는 거였어? 그럼 더 부담스럽네. 그냥 시켜 먹을래 나는. 너 진짜 웃기다. 며느리가 김장할 때 돕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아니,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더는 짜증나서 못하겠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돈 보내드리고 도우러 가는 건데 말을 얄밉게 해서 이렇게 된 걸 모르나 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다 해두셨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달이 200 정도가 나와서 두 분이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시댁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전 이 사실을 몰랐고 남편도 우리 집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이 노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딸한테 와서 얹혀 사는데 남편이 화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더니 이래서 우리나라는 안 돼. 무슨 자식이 노후 대비 대책도 아니고 자식한테 피해를 너무 주라고 하면서 우린 열심히 저축해두자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좀 떠봤습니다. 자기야, 그럼 나중에 우리 부모님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맏딸인데. 처남 있잖아. 자기는 처남이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회피를 하는데 실망스러워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무슨 상관이야. 사정되는 자식이 모시고 사는 거지. 난 시부모님 나이 들면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자긴 우리 부모님 아프면 모실 생각이 없나 봐.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안 해두셨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때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남편이. 난 우리 부모님도 알아서 사셔야 한다고 생각해.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식한테 기대어 사는 건 정말 아니지. 결혼은 독립해서 사는 건데 무슨 인수합병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삶은 각자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전 당연히 시댁도 노후 준비가 됐다고 느꼈고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주말에 시댁에 놀러 갔는데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우린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어서 큰일이라면서 사돈댁은 해두셨다니 그러시길래 저희 부모님은 해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왔는데 신랑이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해두셨어? 응, 해두셨지. 우리 집은 정확해서 그런 건 칼이야. 그럼 걱정 없겠다. 우리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하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생각도 그렇고 각자 사는 거라며. 그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안 해두셔서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난 싫어. 둘이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당연히 내가 장남인데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때 자기가 우리 부모님 모실 거냐고 했을 땐 각자 사는 거라며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야? 그땐 장인 장모 노후 대책 해두신지 몰랐지. 우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없으시잖아. 이거 뭔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 분명 나중에 시부모님 모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돼 있으셔서 제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남편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제 부모님 모시는 거 어떠냐는 말에 정색하며 각자 사는 거라고 해놓고서는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되셨다니까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겁니다. 그때 그럼 장인 장모도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말이라도 했다면 어차피 모시지 않아도 됐지만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였지요, 폭발한 게. 다음 주에 저희 이모딸이 결혼을 합니다. 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다다음 주에 시고모님 아들 결혼식이라고 하네요. 전화 끊고 같은 날이니까 각자 전 저희 이모네 결혼식 가고 남편은 시고모님 결혼식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이 되느냐고 내가 호랍이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치르는 경조사에 혼자 가야 하느냐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나 결혼하고 우리 집에 경조사가 처음인데 나도 당신 데리고 가고 싶지만 이렇게 겹쳤으니까 각자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남자 쪽에 맞춰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판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공평 외치던 사람이 왜 결혼하니까 남자 쪽에 맞추는 거라고 말하느냐고, 이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사실 연애할 때 남자가 돈 다 쓰고 결혼할 때도 남자가 집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지만 결혼 후에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에서는 여자가 남자 쪽에 들어오는 건데 남자 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쉴 텐데 그땐 자기가 돈 벌어다 주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때 자기가 혼자 홀벌이 한다고 해도 생색내지 않을 테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하자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네요.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난 아이 낳을 생각 없는데 끝까지 일할 거야. 아이 안 가질 건데. 이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또 소리를 치네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나보고 뭐가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이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짜증만 나네요. 남녀는 다르지 않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귀한 자식이다. 남녀가 공평한 게 진짜 개념 있는 거다 외치던 사람이 그래서 이런 개념남이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이 나긴 했는데 아직도 혼란스러워 미치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퇴근하고 변호사 친구 만나서 이야기 좀 들었고요. 남편 성격상 협의 이혼은 힘들 것 같고 녹취를 좀 해두라고 하네요. 소송밖엔 없다고요. 전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공동명의로 한 것들 중 제 부분만 받으면 좋겠네요. 남편 놈은 제가 잘못한 것처럼 온종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언제나 남편 생각이 다 맞는 소리라며 믿어줬던 걸 남편도 잘 알기에 이번 일도 제가 자기 말에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놈을 개념남으로 판단했던 그 시점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답글이 참 많아서 한참 걸렸습니다. 다 읽어봤고요. 조언 감사드리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반 연애 반반 결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결혼했으니 제 권리 찾아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더 믿고 따랐는데 그게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짓거리라고 생각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신 남자분들도 분명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반반 결혼의 이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한국 여자들은 결혼 후에 시댁에만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혼 비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이라며 반반 결혼이 그런 부당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항상 저에게 네가 자기 집에 이만큼 하면 나도 너희 집에 더 했으면 더하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헛소리였을지도 모르는 그 말에 더 감동했었고요. 그래서 동등을 원하는 남편을 최대한 맞춰준 것이죠. 결혼 당시에 예단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랑 잠깐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반반 결혼에 예단이 웬 말이냐고 보호해줬었고요. 그래서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가사분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퇴근이 같아서 항상 같이 오면 제가 먼저 씻고 그 사이에 남편은 출근할 때 정리 못한 것들 정리해놓고요. 남편 씻을 때 전 저녁 준비하고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더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 원해서 공평을 따라주었던 것이지 제가 더 손해본다고 안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환갑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모아둔 거라 흔들리지 않았고요. 우리 아빠 그렇게 보내드리고 시아버님 온천 보내드린다는 생각은 제 생각이 바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참 서운한 것은요, 시부모님이 해외 한 번도 못 가보신 거 알아서요. 제가 부업으로 짬짬이 번역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얼마 되진 않았지만 따로 자유적금에 여행 경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 저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게 가장 서운합니다. 나중에 보내드리자며 제가 모은다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이없죠. 솔직히 공평 외치는 남편 말에 100% 수긍해서 결혼한 거는 맞는데 결혼해서도 완전 반반 이렇게 외치며 살진 않았고요. 전화 안 드린 것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 일이 있어지고 나서도 알아서 연락드리고 했습니다. 학가 문제도요. 제가 남편 따져본 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결혼 후에 조금씩 바뀌는 남편 보면서 마음가짐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결혼 결심하면서 시부모님 나중에 모실 생각이 분명 있었답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거라면
저 이렇게 이혼 결심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체를 이제 다 아니까 오히려 후련한 거 있죠? 다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1%라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제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만 자녀 계획이 있었기에 조금 일러서 겨울쯤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편이 생활비 혼자 벌어와도 생색 안 낸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안 낳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강 변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은 그냥 후련해요. 소송 준비하려면 조금 힘들겠지만 기운 낼 거고요. 이혼 후에 회사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고 제가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남편도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도 뻔뻔하게 굴어보려고요. 이걸 보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께 한마디 하자면요. 결혼 반반 좋습니다.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혼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다만 여자분들은 결혼 반반해도 될 만큼의 괜찮은 남자를 잘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분도 여자가 따라준다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결혼 후에도 정말 자기 집처럼 친정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남녀 평등 아무리 외쳐도 결혼하면 시댁에 좀 더 손이 가는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요. 알아서 느끼며 잘하는 사람에게 괜히 더 잘하길 바라면서 툭 한마디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제일 기분 더럽고 서운한 겁니다. 그게 이혼 후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깔끔히 글 쓰게 되면 좋겠습니다. 최종 후기. 안녕하세요. 전에 공평하게 결혼한 여자의 최후로 글 썼던 사람입니다. 원글에 말했듯이 저희 아버지 환갑이셔서 며칠 전 여행을 즐겁게 잘 보내고 와서 후기를 올립니다. 글 썼을 당시에 변호사 친구와 상의 끝에 녹취라는 답을 찾았고 더 알아보니 법정 이혼 사유가 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결혼 전 약속을 서면 공증한 것도 아니고 공증해도 재산 문제 외엔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이행 안 한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패소할 소지도 일부 있다고 하여서 그 후에 펜 녹음기를 하나 사서 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놈한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고 시댁엔 안부전화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일상생활도 거의 말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녹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그놈도 슬슬 상황이 답답했는지 뭐가 불만이냐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녹취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씻고 나오거나 펜이 가방에 있거나 등등 몇 번을 실패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유도를 했습니다. 처음 녹취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자기 그때 뭐라고 했지? 이사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했나? 남편이 당당하게 그때 내가 말했잖아. 생각해봤어? 응, 생각해봤는데 그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면 좋겠어.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나도 불편한데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도 모시고 살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내가 우리 부모님 노후 대책 안 했을 거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인수합병 아니라며 각자 살아가는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세상 천지에 처가댁 모시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게다가 처가댁은 노후 준비도 돼 있는데 뭐가 문제야? 물론 그건 문제없지. 누누이 말했지만 난 결혼 전부터 나중에 시부모님 나이 드시면 모시려고 했어. 근데 그건 자기가 우리 부모님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전제였을 때고 자기는 그럴 맘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웃으며 시부모님 모시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더 말하고 있는데 말 자르면서 야, 그만해. 너랑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주위에 다 물어봐라. 너같이 말하는 여자가 있는지. 아직까지 시집을 오는 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뭘 좀 똑바로 알고 떠들어. 지금 장난해? 너 결혼 전에 저도 욱해서 호칭이 막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어? 정말 이런 한 푼도 동등하게 써야지 개념이 있는 거라며? 그럼 내가 너 부모님 모시게 되면 시부모님한테 들어가면 생활비며 용돈이며 네가 더 벌어와야 공평하겠다? 그렇지? 너 진짜 웃긴다. 이러고선 아무 말도 못하대요. 제가 더 싸줬습니다. 너 결혼 전에 내가 이렇게 더치페이 딱딱하고 반반 결혼하면 뭐가 좋은 건데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 한국 여자들 결혼 후에 시댁일만 더 신경 쓰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해서 불합리하다며 반반 결혼이 그 부당함을 해소해준다며 내가 너희 집에 이만큼 하면 너도 우리 집에 이만큼 하겠다며 근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꿔?
김장은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쳐도 양가 경조사 문제는 왜 내가 우리 친정 무시하고 시댁만 신경 써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 여행 경비 모으고 있다는데 내가 결혼 전 모은 돈 가지고 네가 뭔데 왈가왈부야? 짜증을 내더군요. 했던 말 또 하느냐. 야, 다 됐다고. 네가 집값만 보탠 거에서 내가 혼수 반한 거 빼고 얼만데 내가 줄게. 그거 주면 이제 조용할 거냐? 참, 이때 이놈 정말 최악이고 이게 본 모습이다 싶더라고요. 그놈 돈 나올 구멍 없고 시댁에서 보태줄 형편도 안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허세 부리는 것처럼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집 1억 4천하고 2천 혼수했고 2천으로 결혼 준비했으니 집값 7천에서 1,000만원 빼고 6천 주면 되겠네. 그럼 조용히 하고 따라줄게. 언제까지 줄 수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해주고 만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외박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날 일어났더니 후다닥 옷 갈아입고 아는 채도 없이 먼저 나가대요. 물 한 잔 마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천은 언제 줄 건데? 무시하더군요. 이 이후론 상습 문자는 안 좋을까 해서 더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약 올린 정도? 이날 지나서 전 재산이랄 것도 없지만 틈틈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결혼 후에 월급 일부분 합하여 모으던 적금도 해약했고, 제가 시부모님 여행 경비조로 모은 것은 어차피 제 것이고 제가 부업해서 모은 돈이니까요. 결혼 전에 아버지 환갑 여행할 것도 어차피 제 것이고 지금 사는 집 전세 반도 제 것이고 공동명이고요. 혼수가 문제이긴 한데 이것은 차후 중고로 싸게 모두 내놓아서 딱 반으로 정리할까 했습니다. 적금을 해약한 날 그때까지 남은 생활비 반과 적금도 이자까지 정확히 반을 딱 나눠서 가계부와 해지한 통장과 함께 동봉의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이제부터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게 좋겠다. 나 귀찮아. 이랬습니다. 네 맘대로 해보라고 그러더군요. 그 후 양가 겹친 결혼식이 다가왔고 하루 전날 내일 입을 거 챙겨두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선 그날 쪽지만 달랑두고 전화기 꺼놓고 집을 나섰지요. 들어갈 때쯤에 전화기를 켰더니 육두문자부터 해서 개념 없다는 소리까지 써놨더군요. 예상 못한 증거 문자 또 하나 확보하고 집에 들어가니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 오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지랄지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미 현관문 열면서 녹음기를 킨 상태고요. 두 번째 녹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야,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려고 작정했냐? 그렇게 우습게 보이디? 내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 줄 아느냐며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자기야, 나 동생 결혼식 다녀온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저보고 아가리를 닥치라고 합니다. 너 이제부터 친정 가지 말고 통화도 하지 마. 이러대요. 내가 미쳤어? 내가 너의 소유물이냐? 저도 덩달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침착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여자가 남자 쪽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퇴근해서 밥 먹고 쉬고 있는데 케이크랑 꽃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분위기 잡기에 눈치채고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녹취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화해하자. 무슨 화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공평할 수 없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응, 잘 알고 있었는데 공평할 수도 있다고 가르쳐준 게 바로 당신이었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결혼 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그렇게만 하면 불합리한 우리나라 썩어 빠진 무개념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안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인정해. 그 당시엔 데이트 비용이나 남자가 집 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말한 건데 고맙게도 자기가 잘 따라줘서 지금까지도 고맙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혼은 별개야. 결혼식 문제도 그래. 결혼 후 처음 맞는 시댁 경조사가 있다면 며느리가 당연히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친정 경조사는? 그건 잘 말씀드리고 봉투만 보내도 뭐라 할 사람 없을걸. 이모님 댁에서도 시댁 경조사 있다고 설명하면 여자시니까 이해하실 텐데. 아니? 이해 못 하시던데? 경사가 겹쳐서 각자 참석하는 거라고 하니까 너도 갔어야 한다는 말은 안 하시고 응 그랬느냐고 하시던데. 가만히 있더니 이럽니다. 아마 경조사가 겹칠 일이 앞으로는 없다고 판단한 듯해요. 그래,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두 번 다시 아무 소리도 안 할게.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나 용돈 받아 쓰는 게 좋은 거 같아. 애교를 피더라고요. 역겹게.
아니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우리 아버지 환갑여행은 어떤데? 내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자기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보내드리면 안 돼? 보내드려야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보내드리는 게 바르다고 생각해. 우리가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적금 해약한 것도 있고 자기 부업한 것도 있잖아. 아, 그러네. 적금 해약한 거 나눴으니까 그걸로 자기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나 부업한 건 우리 엄마 옷 사입으라고 다 드렸는데 이걸 어쩌지?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장모님을 드려? 그거 내가 잠 안 자고 주말에 틈틈이 아르바이트 한 건데 자기 허락을 받아야 해? 목적이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모은 거였잖아. 목적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여유 자금 모아서 보내드리자는 취지였지만 자기는 우리 부모님 못 해보신 거 해드린다고 따로 아르바이트 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 나도 그래서 관뒀어. 더는 부업할 힘도 없고 지금까지 모은 걸론 인천 앞바다도 못 보내드릴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옷 사입으라고 드렸어. 남편이 울그락거렸는데 가다듬더군요. 자기야, 진짜 이러지 말자. 우리 이렇게 감정 싸움하지 말고 다시 올바르게 생각해보자. 올바르게 생각하자는 사람이 결혼은 별개라며 시댁 먼저 맞추라고 말을 해? 그리고 내가 시댁 먼저 안 맞춘 게 뭔데? 명절에 시댁 먼저 가지 친정에 먼저 가 내가? 김장 때도 우리 생활비 아닌 내 용돈에서 돈 보태드리고 힘드실까봐 자진해서 가서 돕는 건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 생색은 있는 대로 내더라. 그 몇 폭이 우리 부모님이 가져다 준다니까 뭐 어떻다고? 그리고 뭐 내가 임신하고 육아하려면 홀벌이 해야 하는데 그걸로 생색을 안 낸다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전 좀 흥분했는데 오히려 그놈은 애써 침착하게 말하더로군요. 당연히 홀벌이하면 힘들지. 그걸로 애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홀벌이 해도 아무 투정 안 부린다는 건 자기를 위한 배려인데 왜 그걸 생각을 못해? 정신적 혼란이 오더군요. 더는 말도 하기 싫고 그만하자. 너 같은 놈이랑 더는 말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소리를 치네요. 야, 너 진짜 답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의견 굽힐 생각은 전혀 없냐? 그래, 내가 결혼 전에 솔직히 내가 돈 더 쓰면 아까워서 평등 공평 외쳤다. 그땐 너랑 결혼할 확신도 안 섰고 내가 돈 더 쓰다가 헤어지면 내가 너무 손해일 것 같아서 그랬다. 그리고 결혼할 마음 먹었을 때도 우리 집 너도 뻔히 알지 않느냐. 집 해주실 여력이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반반 결혼 말한 거고 너도 순순히 승낙했잖아. 하지만 결혼해서까지 내가 남잔데 그렇게 살아야 하냐? 당연히 시댁에 좀 더 맞추고 시부모님부터 챙기는 게 도리지. 그리고 얼마나 된다고 김장 때 돈 보탰다고 유세야. 20만원 보탠 거 가지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어떤 시어머니가 친정에 김치 가져가라고 하겠냐? 그리고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진 온천.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딨어. 반대인 경우면 몰라도 그리고 결혼했으면 결혼 전에 모은 돈은 공동재산이지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무슨 개수작인데. 저게 본심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단지 돈이 아까워서 결혼할 확신이 안 생겨서 더치페이 한 거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구할 여유가 안 돼서 나한테 사탕 발림 소리 한 거야? 그래, 어쩔래? 알았어. 네 뜻 잘 알았으니까 잘 생각해 볼게. 생각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지 의견에 따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녹취 내용 친구한테 다 의논하고 이혼 서류 가져와서 내밀고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더러 미쳤냐고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고 그러길래 녹취한 거 들려줬습니다. 무지 황당해 하더군요. 이거 카피본이야. 변호사 친구한테 들려줬더니 이 정도면 너한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법정 싸움까지 가도 내가 100% 승소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너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한대. 그렇게까진 하기 싫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자. 집 빼서 서로 돈 가져가고 혼수 반만큼 네가 가져가던가 아님 팔아서 반반 나누던가 딱 공평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도장 찍어주나 보자고 난리를 치더니 다음날부터 와서 빌기 시작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자기가 잠시 친구들 이야기 듣고 미쳤었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네 친구들은 연애할 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결혼할 때 집도 장만하고 했잖아. 그러니 와이프들이 시댁에 설설기며 살겠지만 그걸 나한테도 바랬다는 것부터가 에러지. 난 이미 결심 굳혔으니까 이혼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창피하게 회사에서까지 울먹이며 빌더군요. 시부모까지 찾아와서 빌고 하시는데
어른 앞에서 냉정하게 하기 뭐해서 알았다고 돌려보낸 뒤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짐을 싸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신 전까지 이혼 소리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혼 요구했고 법원 가서 협의 이혼 확인 신청했고요. 지금은 숙려 기간 중입니다.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모님 모시고 관 가서 실컷 놀다가 왔고요. 이제 좀 더 버티면 이중인격자 놈이랑도 영원히 남남이더군요. 정말 아이가 없을 때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한 게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개운합니다. 이혼녀 딱지야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다 싫다면 돈 있겠다, 직장 있겠다, 독신으로 살지요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제일 힘든데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걸 다 들으시면 속은 상하시겠지만 웬만한 남자들보다 공부 더 시키고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잘했다는 못 하시더라도 알았다고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레기 같은 자식 결혼 2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까지 해서 1억 정도 있는데 알아서 장가 가겠지요. 저는 앞으로 일 더 열심히 하고 여가 생활 좀 즐겨야겠습니다. 물론 그 자식이 회사에 거짓 소문 퍼뜨릴 수도 있으니 미리 언질해놓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언들 감사하고요. 당시 댓글 달아주셨던 모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 낭만캐스트였습니다.